이 사건은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히틀러의 최후의 도박인 아르덴 대공세가 실패로 끝나자 나치 독일의 멸망이 가속화되죠. 그리고 4월 25일 독일을 양옆으로 옥죄던 미군과 소련군이 엘베강 연안에서 만납니다. 두 국가의 군 병력은 서로의 군무와 우산카를 바꿨으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참혹한 전쟁에서 잠깐의 휴식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의 중심에는 미 육군 소속 러셀 설리번 상병과 제58 전위사단 소속 올레그 코르프스키 하사가 서로 주은 나치군의 수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국적임과 동시에 다른 전선에서 전투를 벌였던 두 군인은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생긴 독일군의 수첩을 발견했던 겁니다. 두 수첩에 적힌 작성자의 이름과 필체 그리고 어투가 정확하게 일치했죠. 러시아어는 할 줄 모르지만 어릴 적 조부에게 독어를 배운 설리번 상병과 오직 러시아어만 할 수 있었던 코르프스키 하사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아는 병사 하나가 둘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면서 서로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수첩을 소지하고 있었던 독일군의 이름은 파울 크루스페였습니다. 첫 문장은 자신은 본래 나치 독일에서 보급병으로 지원했고 1942년 약 1개월간 보급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지만 서류상의 오류인지 제4기갑군으로 배치를 받고 실전에 투입됐다고 쓰여 있었죠. 1943년 봄 독일 국방군이 하르코프를 탈환하고 쿠르스크 전투에서 펼쳐진 격전 속에서 수첩의 주인은 생존해 있었으며 자신의 동료와 장교, 보급 상황 등 전황에 대해 자세히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는 소련의 엄청난 물량으로 인해 독일이 패배한 전투였고 약 한 달의 전투 후 독일군이 패퇴했던 전투였죠. 철수작전 당시 크루스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 뒤 기절을 했다고 쓰여 있었죠.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크루스페는 깨어났는데 군의관에 의하면 소련의 T-34 전차가 발포한 포탄 파편에 피격당했다고 했지만 그는 당시 주위에서 그 정도의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마도 아군이 잘못 던진 수류탄 파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적힌 내용이었죠.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던 그는 보급병으로서 국가의 충성을 다하고 싶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상처가 모두 아물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그는 수첩에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자신이 살아난 건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보급병 같은 병가보다 당장의 전투에서 사용할 전투병의 공급이 더 시급했던 독일 국방부 수뇌부는 그를 바르샤바로 배치했죠. 그때의 날짜가 바로 1944년 5월이었습니다. 5월의 일기는 거의 없었고 페이지를 넘기자 44년 6월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그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꾼다고 적었습니다. 어느 해변에서 끝도 없이 몰려오는 군복을 입은 무언가를 MG-42로 쏴죽이는 꿈이었습니다. 설리번 일행은 이 전투가 아마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추측했죠.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 중인 연합군 병력들, 특히 오마하 해변에서 독일군이 퍼붓는 MG-42의 총탄으로 수많은 미군이 희생당했죠. 그리고 한 차례 전투가 끝나면 뒤에서 소련군 군복을 입고 돌격을 개시한 소련군의 총검에 온몸이 꿰뚫려 죽는 꿈이었습니다. 1944년 7월 말 소련군은 독일군을 맹추격하며 폴란드의 영토로 빠르고 깊숙하게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소련이 절대로 폴란드를 곱게 독립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한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 국내군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봉기를 일으켰다고 나와 있었죠. 하지만 독일군은 그런 폴란드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나치는 이런 식으로 바르샤바를 초토화시켰죠. 크루스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전우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식량과 탄약을 제공하고 싶어서 보급병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악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보급한 탄약이 무고한 민간인의 머리와 심장에 박히고 그런 악마와도 같은 짓을 자행한 군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보급병을 꿈꿨던 자신의 꿈이 너무나도 헛되고 비참하다고 나와 있었죠. 이쯤 되자 크루스페는 더는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12월로 넘어가자 그는 폴란드에서 밀려나온 독일군 부상자와 함께 비교적 안전한 시골에 설치된 야전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이 들다가도 눈을 뜨면 또 다른 전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수첩엔 그가 처음 보는 전우들과 함께 아르덴 숲에서 미군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고 미군의 수류탄이 원패에 있던 바위 뒤로 떨어져 폭발하는 순간 잠에서 깼다고 기록했습니다.
설리번 일행은 이 전투가 벌지 대전투, 즉 그 서두에 언급한 아르덴 대공세라고 추측했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미쳐버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더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와 함께 어떤 형상을 그린 그림으로 빼곡하게 차있던 페이지를 몇 장 더 넘기자 알 수 없는 문양이 그려진 페이지와 함께 D3200이라는 단어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 수첩을 보고 있던 무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서부 전선으로 투입된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이토록 서부 전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상관의 명령으로 다시 서로의 진영으로 헤어졌고 이후 설리번 상병과 코르포스키 하사는 서로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45년 4월 나치의 제국의회 건물에 소련군의 붉은 깃발이 개양되면서 독일의 패배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폭격당한 일본은 조건 없는 항복을 선언하며 2차 대전은 종전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흘러 50년이 지난 1994년 8월 70세의 설리번은 스위스에서 개최된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식에서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코르프스키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둘은 마치 50년이 지난 뒤 만난 친형제인 것처럼 매우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설리번은 기념식이 한창일 때 코르포스키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 단둘이 대화를 합니다. 그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다른 이들은 전혀 알 수 없었으나 코르포스키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건 확실했죠. 후에 설리번의 손자 조시 설리번은 자신의 조부가 죽기 전 그날 코르포스키에게 했던 이야기를 자신에게도 말해줬다고 했고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리번은 병장 계급으로 전역하려고 했으나 상관의 추천으로 기념물, 미술품, 기록물 등 나치 독일이 약탈한 문화재를 수색하는 특수부대 모뉴먼트맨 부대로 전입했습니다. 그렇게 독일 각지에서 나치군에 의해 약탈당할 문화재를 찾아내던 중 베를린 지하를 수색하다 수상하게 생긴 출입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치가 비밀리에 개발하려고 했던 무기들의 청사진과 실제 프로토타입 형태의 무기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죠. 상태가 좋은 청사진들을 겨우 모아 사진을 찍었으나 모두 내용을 알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나치 독일의 문장인 독수리가 그려진 서류를 하나 발견했고 전역하기 전까지 그 문서를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이윽고 1950년 6월 26일 한국전쟁에 참전을 거부하고 전역한 그는 7월 1일에 무사히 귀가 후 서류를 펼칩니다. 보관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글자가 번져 해석에 큰 문제를 겪었지만 설리번은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해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7월 14일 그는 마치 자신의 머리에 총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며 그대로 멍하게 서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실제 서류의 내용입니다. 실험기록 430824 실험기한 1943년 8월 24일부터 1945년 1월 3일 실험 내용 시공간 뒤틀림 실험체 성명 파울 크루스페 실험체 명칭 RGK-02 인종 게르만 나이 25세 직업 및 직책 독일 국방군 남부집단군 예하 제4기갑군 소속 일병 유의사항 본 실험체는 치타델 작전에서의 부상 후유증이 있음 개요 소련의 D3200 연구소에서 가져온 실험체로 실험을 했으나 육체가 버티지 못했기에 비교적 건강하고 멀쩡한 독일 국방군과 적군 부상병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이어나가라는 힘러 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험을 이행함. 힘러 장관께서 반드시 연합군을 전멸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음. 실험 내용 실험체 RGK-02의 육체를 땡땡땡에 넣고 작동시켜봤지만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음. 출력을 2배로 높였지만 진전이 없었음. 결국 5배로 높이자 땡땡땡은 스파크를 튀며 잠시 시설이 정전됐고 서부 전선에 있는 같은 소속 중위에게 성공적이라는 연락을 받음. 서부 전선으로 워프된 또 다른 실험체에게 RGK-02-1이라는 명칭을 부여함. RGK-02가 전장으로 투입된 이후 연구원 소속 병사를 감시자로 파견하여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음.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RGK-02와 RGK-02-1과의 기억이 연결되어 실험체에게 정신적인 큰 혼란을 주는 것 같음. 1945년 1월 3일 실험체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함으로써 더 이상의 실험은 불가. 실험 기록은 힘러 장관께 보고 후 폐기 예정.
이 말을 끝으로 설리번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의 손자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러셀 설리번은 수면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죠. 그리고 그의 손자인 조시 설리번은 그의 할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평소 자주 들어가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립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 글은 곧 삭제되었고 그 뒤로 조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커뮤니티뿐 아니라 실제로 조시 설리번은 2008년 3월 5일 실종되었고 끝내 찾지 못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처음 보고 난 후에 몰입감도 들고 지금은 어떻게 결말이 되었을까 싶어 이곳저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 창작이라는 걸 알아냈죠. 대체 이런 글을 어떻게 이렇게나 자세히 쓸 수 있었을까 라는 게 더 미스터리네요.